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라디오보다 사연 채널을 즐겨 듣고 있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2살 연상인 저희 남편과 20대 초반에 만나서 1년 연애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짧게 만난 것도 있지만 다들 왜 그렇게 이른 나이에 결혼했냐고 묻던데 아무래도 그때 첫 애를 가지게 돼서 결혼을 한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흠도 아니죠? 오히려 혼전 임신을 혼수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저출산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이 시대에 저는 애국자네요. 세 남매의 엄마니까요. 저는 저희 친정집에서도 세 자매 중에서도 막내딸이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시킨다는 셋째 딸이었죠. 그에 비해 저희 남편은 시댁 집안에서 장남이고 완전 자수성가형인 사람이었습니다. 듬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결혼을 결심했겠죠? 책임질 행동을 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걱정과 우려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아이들 셋 낳고 잘 살아온 걸 보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시골 출신이지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혼자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집안의 자랑이나 다름없었죠.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딱 그 말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랑 결혼 전에 이미 대기업에 합격한 상태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 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남편 시댁에 비해서는 부유한 편이에요. 저는 서울에 위치한 명문대 경영학부를 조기 졸업하고 친정아빠를 도와서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똑똑한 남편이 어느덧 대기업 임원까지 할 만큼 세월이 흘렀고요. 저도 50대에 진입해버렸네요. 남편은 남편대로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고 저희 친정아빠한테 사업 물려받아서 언니들이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 셋을 고생시키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가 있었죠. 저희 첫애가 아들, 둘째랑 막내는 딸입니다. 저희 아들도 똑똑한 남편과 저를 반반씩 닮아서 그런지 공부도 곧잘하고 바르고 씩씩하게 아주 잘 커주었어요. 저나 남편이라 일하느라 바빴지만 누구보다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몰입했고요. 그런데 저희 첫째 아들은 남편을 닮았는지 남편이랑 같은 대기업에 입사한 것도 똑같은데 더 똑같은 거는 혼전 임신으로 일찍 결혼해버렸다는 거예요. 역시 이런 걸 두고 피는 못 속인다고 해야 할까요? 요즘 세상에 이게 흠이 아니라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들은 벌써 결혼한 지 5년 차고 저희 며느리는 또 임신 중이랍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네요. 둘째 딸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 그대로 신혼을 즐기고 있었어요. 둘째 딸은 결혼을 조금 늦게 한 편이었죠. 둘째 딸은 공부에 뜻이 있어서 박사까지 하느라 결혼이 조금 늦을 수밖에 없었지만요. 같은 연구실 박사 사위를 얻어서 하고 싶은 연구를 실컷 하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다 키워서 결혼까지 시키고 나니까 벌써 인생의 숙제를 어느 정도는 다 해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느새 정신 차려 보니까 딱 마지막으로 저희 막내딸을 결혼시킬 일만 남았더라고요. 저희 막내딸이 누뚱이라서 둘째 딸과 5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막 졸업했는데 솔직히 요즘 시대에 막내딸은 굳이 결혼시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솔직한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막내딸. 아이들 셋 중에서도 제일 애교가 많고 예쁜 짓을 많이 하는 딸내미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희 막내딸한테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엄마, 나 캐나다에서 인턴하다가 만난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는데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엄마는 내 편 꼭 들어줘야 해? 어? 알겠지? 막내딸이 웃으며 다가오면서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는데 뭔가 거기서부터 조금 쎄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아직 나이가 어린데 설마 그 캐나다에서 만난 남자친구랑 결혼한다고 하지는 않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서 인턴 일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 남자친구도 만났구나? 이제야 이야기하다니 조금 섭섭한데? 우리 막내딸한테 제일 친한 친구는 엄마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멀리 살게 되었으니까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려고? 그런데 저희 막내딸이 해맑게 웃으면서 저한테 귀엽고 그 캐나다에 사는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 아찔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제 겨우 24살이 된 저희 막내딸을 그것도 엄청나게 먼 캐나다로 시집 보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어? 아니, 나 이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서 말 꺼낸 거야, 엄마.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엄마한테 편 들어달라고 부탁하려고 말한 거야. 내 편 들어줄 수 있지? 응? 어? 엄마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자, 그러면 남자친구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대? 아니, 내가 캐나다에서 살고 싶어서. 캐나다에 한인타운도 있고 한국인만을 위한 은행도 있고 정말 살기 좋더라고. 그래서 캐나다에 사는 한국인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아예 캐나다에서 정착해서 살고 싶어. 엄마도 나 캐나다 갈 때 정말 좋은 선진국이라고 잘 지내고 오라고 했잖아. 그거야 네가 캐나다에서 평생 살겠다고 결혼해서 이민을 가겠다고 할 줄은 모르고 한 소리였지. 주미야, 정말 엄마 아빠랑 언니 오빠랑 떨어져서 혼자 캐나다에서 살고 싶어? 그런 거야? 이민은 천천히 생각해보는 걸로 하자. 당장 이민 결정하는 거 너무 섣부른 판단이야. 일단 나가서 일하는 비자 받아서 한 3년은 살아보고 언제든 한국에서 돌아올 수 있게, 응? 아니. 내가 왜 혼자야. 내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같이 살 건데. 엄마. 엄마가 내 편 들어줘야지. 사실 언니랑 오빠는 내가 한국에 사는 것보다 캐나다에 사는 게 훨씬 좋을걸? 조카들 데리고 캐나다 놀러 올 수도 있고. 얼마나 좋겠어? 아유, 얘가 아주 그냥 벌써 마음이 캐나다로 떴네 떴어. 엄마는 조금 서운해. 우리 딸이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게 벌써부터 속상하다는 말이야. 게다가 이민이라니. 그건 안 돼. 안 된다고. 우리 아빠가 복병일 줄 알았는데 엄마가 복병이었네? 당연히 자주 영상통화도 하고 한국에도 자주 들어오면 되지. 내가 캐나다에서 인턴할 때처럼 말이야. 응? 이민은 엄마가 먼저 일하는 비자로 들어가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그런데 3년 지나도 내가 여전히 캐나다에 살고 싶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그러면 나 캐나다에 이민 가도 되는 거지? 어휴, 정말. 캐나다에서 이민 가서 사는 거랑 일하는 비자로 잠깐 살아보는 거랑 그게 같아? 다르지? 알겠어. 일단은 알겠고 너희 아빠한테도 이야기해볼게. 첫째, 둘째한테는 주미 네가 잘 말해봐. 사실 이미 이야기했지. 언니랑 오빠는 나 캐나다 가서 살면 잘 살 거라고 헬조선에서 얼른 벗어나라고 하던데? 그런데 엄마가 이민은 촌촌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 뭐? 하여간 누가 남매들 아니랄까 봐 벌써부터 신이 난 게 눈에 보이기만 하다만. 주미 너. 그래. 일단은 알겠다. 아빠랑 이야기해보고 알려줄게. 정말?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니까. 엄마 최고 최고. 아빠한테 잘 말씀드려줘. 엄마가 책임지고 캐나다에 결혼하고 가는 거 허락하게 해줘요. 네? 아유, 난 몰라. 난 그냥 사실만 전달할 거고 판단은 너희 아빠가 하겠지 뭐. 너희 아빠도 주미 네가 캐나다 가서 산다고 한다면 엄마보다 더 서운해할걸? 한국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휴, 아니다. 아무튼 얘기하고 알려줄게. 알았어, 엄마. 사랑해. 응? 하지만 제 욕심에 저희 막내딸이 저렇게 좋다는데 캐나다의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같이 가서 사는 걸 말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죠. 뭐 첫째 아들도 둘째 딸도 우리 막내가 캐나다에 가서 사는 걸 추천했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이민만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잠깐 2년 동안 교환학생이다 뭐다 해서 해외 나가서 살았었는데 뭘 해도 친구들을 만나고 해도 저는 언제나 이방인이었고 외롭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더라도 그들만의 소통이 있기 때문에 소외되기 쉬웠고요. 지금 많이 세계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굳이 자식의 어려운 길을 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 살아보고 그래도 캐나다에 가고 싶다면 그때 가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저렇게 캐나다에 가고 싶어 하니까 차라리 일하는 비자로 한 3년 갔다가 생활을 해봤는데도 그렇게 좋으면 이민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민과 잠깐 몇 년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막내딸이 곧 결혼해서 캐나다에 가겠다는 폭탄 소식을 남겨두고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길래 저는 막내딸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아직 아무 이야기도 못 들었지? 우리 막내 주미 말이야. 캐나다에서 인턴하고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응?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알아듣기 쉽게 말해봐. 나 피곤해. 용건만 간단히 말해. 알겠어. 용건만 간단히 말할게. 우리 주미가 캐나다에서 인턴하면서 거기서 만난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당분간 한 3년 캐나다에서 살고 싶다네? 뭐? 캐나다? 인턴하고 살아보니 거기가 좋았나 보네. 그러라고 해. 됐지? 나 씻고 올게. 밥 좀 차려놔줘. 어? 왜 잠깐만. 당신 정말 그게 다야? 우리 막내딸 주미가 캐나다에서 살던 한국인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캐나다에서 산다는데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넘어갈 일이냐고. 당신 주미 아빠 맞아? 당신이 유난 떠는 거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첫째도 둘째도 다 결혼해서 잘 사는데 막내도 일찍 결혼해서 캐나다 같은 선진국 가서 사는 거면 잘된 일이지. 축하할 일이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남 이야기 하듯이 할 수가 있어? 내가 알던 당신이 맞나 싶어 정말. 아이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게 반대해서 될 일인지 그냥 축하해주는 게 우리 역할이야. 당신도 알잖아. 그렇게 말하고 씻으러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알 수 없는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 중에 틀린 말은 없긴 하더라고요. 제가 막내딸한테 유독 집착을 했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날은 그렇게 넘겼습니다. 설마 상견례 자리에서는 그래도 예전의 남편처럼 우리 막내딸 주미를 아끼고 또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겠거니 막연히 기대를 했었죠. 어느덧 막내딸 주미의 상견례하는 날이 되었고 막내딸의 시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캐나다에서 온다는 거 있죠? 시부모 될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한식당을 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합의되지 않은 이야기가 상견례 자리에서 툭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저 주미랑 결혼하고 한 1년 후에
아이의 주미랑 같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상견례 날 갑자기 이민 이야기를 꺼내자 저는 너무 당황해서 딱 잘라 말했죠. 아니요. 우리 딸을 캐나다에 이민 보낼 생각은 없었는데 그건 합의가 안 된 이야기죠? 이 자리에서 꺼낼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만. 그랬더니 막내딸의 시어머니가 이민 오면 자기네가 다 지원해서 보내준다고 있는 척은 혼자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캐나다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게 규모가 좀 크거든요. 만약에 우리 며느리들 주미가 캐나다로 이민 오기만 하면 인생길 확 피는 건데, 이렇게 큰 한식당이 장차 안주인 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막내딸 남편이 막 캐나다로 이민을 제발 허락해달라고 사정하면서 저희 막내딸이랑 손을 부여잡고 아주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바라만 보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안 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막내딸 주미한테도 물어보니까 자기도 남편 따라서 캐나다에 아예 이민 가서 살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저희 막내딸의 캐나다 이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둘이 원하니 또 사돈께서도 그렇게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다고 하시고 허락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요.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캐나다 이민을 허락한 대신에 결혼식은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해요. 아유, 그건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지? 그럼 당연하지. 캐나다 가서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우와, 나 결혼식 2번 하는 거야? 너무 좋다. 그렇게 양가 합의를 보는 동안 그런데 제 남편이 이 중대한 상황에 대해 단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당황했죠. 아니, 정말 저희 막내딸이 당장 캐나다로 이민 가서 살게 생겼는데 대화에 집중도 안 하고 거들떠도 안 보는 겁니다. 정말 이 인간 뭐지 싶었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따질 수는 없으니까 부글부글하는 걸 속으로 혼자 참고 있었죠. 이민 가서 살 신혼집은 막내딸 남편 시댁에서 해준다고 몸만 오라고 하길래 결혼하고 한국에서 그래도 한 1년 살고 가겠다고 해서 1년밖에 못 살겠지만 저희 막내딸 한국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해서 서울에 전망 좋은 32평 아파트를 구해서 선물해 주었죠. 그러면서 남편한테 도대체 왜 당신은 막내딸 시집 보내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고 하면서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정말 우리 막내딸 주미가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거야? 무슨 상견례 자리에서 벙어리처럼 넋이 나가가지고는 대체 왜 그래? 어? 나 혼자 얼마나 당황하고 막막했는데 당신은 옆에서 도움은 못 줄 망정 가만히 있고 나 정말 서운하고 당신한테 실망이야. 알아?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하다면서 갑자기 결혼해서 30년 만에 생전 처음으로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는 거 있죠? 내가 잠깐 생각에 잠겨서 그랬나 봐. 생각해보니까 막내딸인 당신이 나한테 시집 올 때 딱 장모님도 지금의 당신 마음 같았겠더라고. 나이 먹으니까 나도 감성적으로 변하나 봐. 내가 그동안 우리 장모님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더라고. 갑자기? 우리 엄마 생각을 했다고? 그래. 갑자기 그냥 딱 든 생각인데 당신도 집안의 막내딸이잖아. 장모님께서 당신을 시집 보내실 때 지금 딱 당신의 마음과 같겠고 또 내 마음과 같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한테 믿고 당신을 맡겨주신 장모님한테 감사하게 되네. 장모님 옷이라도 한 벌 사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딱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막내딸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벙어리처럼 있었던 게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하고
정말 난생 처음으로 저희 친정엄마 옷을 사준다니까 웬일로 우리 엄마를 챙겨줄 생각을 했냐면서 기특하다고 칭찬을 일단 해줬습니다. 그렇게 바로 저희 남편이랑 같이 집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가게 되었죠. 저희 친정엄마 선물로 옷을 한 벌 샀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옷이 소매가 좀 길게 나온 디자인이라서 딱 봐도 저희 친정엄마한테는 조금 클 것 같더라고요. 이거 딱 봐도 우리 엄마한테 소매 부분이 길어 보이는데? 요즘 이렇게 소매 길게 나오는 게 트렌드라서 그게 불편하시면 저희 백화점 지하 1층에 수선집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 수선 가능하세요? 아, 네. 수선해야겠네요. 당신 시간 아직 괜찮지? 수선까지 맡기고 가자. 어어. 그래, 당신 편한 대로 해. 그래, 소매 긴 것보다는 소매 딱 맞게 수선해서 드리는 게 더 기분 좋으시겠지. 그러자. 지하 1층으로 가면 되겠네. 응, 내려가자.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우리 엄마 옷을 다 사주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 내가 말했잖아. 상견례 자리에서 넋놓고 있던 게 갑자기 장모님 생각이 났다고. 이 정도 옷 한 벌은 진작에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이제라도 챙겨드리고 싶어. 그래, 고마워. 얼른 내려가서 수선 맡기자. 우리 엄마도 엄청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남편과 같이 수선집에 옷을 맡기러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 선물을 사줬다고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서 그런 건지 평소에 이런 생색 안 내는 사람이 수선집 사장님한테 대뜸 자기가 장모님한테 옷 선물하는 거라고 잘 좀 부탁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사위 없지 않나요? 제 자랑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한 것 같아서요. 뜬금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남편에 일단 저도 옆에서 이런 남편 없다면서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수선집 사장님이 제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한 몇 초간 계속 쳐다보는 거 있죠? 어, 그런데요, 사장님. 혹시 우리 남편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계속 빤히 보시길래요. 그랬더니 수선집 사장님이 바로 헛기침을 하시면서 당황하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걸 들킨 사람처럼요. 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들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조금 아는 사람이랑 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유심히 봤네요. 이제 보니까 저랑은 모르는 사이인 것 같네요. 미심쩍게 수선집 사장님이 목소리를 내리깔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조금 흔한 얼굴이기는 하죠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제 폰에 전화가 오는데 받아보니까 어떤 남자분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오늘 저희 친정엄마 수선을 맡긴 그 수선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저 많이 놀라셨죠? 오늘 옷 맡기신 그 수선집인데요.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도저히 양심에 찔려가지고 저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어, 무슨 일이신지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왜 전화를 했는지 묻자 수선집 사장님은 조금 뜸을 들이시다가 결국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남편의 이중 생활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평생 사모님이 모르고 당하실 걸 생각하니까 아유, 저도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제가 아는 건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남편분께서 저희 수선집에 3일 전에도 한 젊은 여자랑 같이 왔었거든요. 낮 시간대에 그런 복장으로 같이 오는 건 드물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사모님 남편분이 확실합니다. 제가 사람 얼굴 정말 잘 기억하거든요. 오늘 뵙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적인 척을 하면서 뒤로는 딴짓을 하고 있다니 너무 역겨워서요. 아,
네, 그렇죠. 역겹죠. 맞아요. 사장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그러시면 사모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건가요? 바람을 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날 일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증거를 모으는 중이라서요. 아유, 네네. 제가 연락을 드리기를 정말 잘했네요. 그때 남편분이 저희 수선집에 와서 같이 있던 젊은 여자가 남편분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써도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분께서 700만 원은 뭐 이 정도야. 너한테 쓰는 거는 무슨 하나도 안 아깝다면서 둘이 아주 죽고 못 사는 사이처럼 그렇게 백화점에서 산 700만 원짜리 옷을 저희 집에서 수선 맡기고 갔거든요. 그 순간 저희 친정엄마 옷은 30만 원도 안 되는 걸 사주면서 그렇게 생색을 낸 건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랑 정말 30년 만에 받은 건데 고작 그런 젊은 상간녀한테 빠져서 상간녀 옷으로 700만 원을 그렇게 턱턱 날렸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날 저는 이를 바득바득 앓면서 남편을 완전히 날려버릴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형부랑 언니가 이미 말해줘서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저희 언니랑 형부가 지난 주말에 캠핑을 갔는데 하필 그 옆 캠핑장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있었던 것이었죠. 세상에 정말 비밀은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을 보고서는 너무 놀란 저희 언니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간신히 사진 몇 장을 찍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바로 보내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빨리 저한테 증거 잡는 거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형부랑 캠핑장 잘 도착했어? 지금 그렇게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야. 너 알고 있었어? 네 남편이 바람 피는 거 말이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바람을 펴. 필 거면 진작 피었겠지. 언니가 잘못 본 거 아니고? 네가 그렇게 나올까 봐 내가 손이 떨리는데도 어떻게든 사진 몇 장 찍었다. 지금 바로 카톡으로 보낼 테니까 얼른 봐봐. 내가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놀러 온 캠핑장에 같이 있어. 상간녀 그년이랑 캠핑 왔나 보더라. 이런 평일에 진짜 미친 거 아니니? 제정신이래? 나 정말 화가 나서 참나. 어, 언니, 이거 내 남편이네. 정말이네? 저 여자도 엄청 어려 보이는데 아니 인간은 나이 먹고 할 짓이 없어서 저런 어린애랑 우리 막내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아우 정말 역겨워 토 나와. 자 동생아 지금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이면 안 돼. 오히려 침착해져야 돼. 차분하게. 제부 저대로 그냥 둘 거야? 네가 애들 셋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같이 살게만 해주면 평생 고생 안 시키고 걱정 안 시키겠다고 하던 게 감히 위자료 뜯어내야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지금 캠핑을 단둘이 그렇게 왔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있을까? 언니, 나 정말 어떡해? 나 진짜 너무 무섭고 화가 나고 아주 미치겠어. 당연히 그렇지. 내가 너였으면 지금 바로 멱살 잡으러 갔어. 내가 다 망칠까 봐 일부러 참고 있는 거야. 내가 찍은 이 사진들로만은 부족할 거야. 내가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 있거든? 일단 그분이랑 만나봐. 여자분이야. 지금 바로 카톡으로 연락처 보낼게. 넌 탐정이라도 고용하게 좀 알아봐봐. 증거 수집이 우선이야. 알겠지? 고마워, 언니. 그래, 언니 말대로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증거 찾아서 남편 제대로 갈아버릴 거야. 내 위자료도 두둑하게 뜯어내고 아주 그냥 회사에서도 소문내서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할 거야.
그래, 언니가 이건 바로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심란하지? 아, 아우, 이게 다 뭔 일이야. 제부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뒤로 너를 두고 이렇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니? 내가 정말 지금 가서 제부 머리털 다 뽑아버릴까? 마음 같아서는 내가 다 머리털 뽑고 대머리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언니, 대체 인생은 뭘까? 나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눈앞이 노래졌는데 그래도 언니가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라고 하니까 만나볼게. 고마워 언니. 내가 또 연락할게. 그래, 이럴 때일수록 정신 정말 똑띠 차려야 한다. 알겠지? 변호사랑 연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나한테 연락 줘. 언니랑 통화를 끊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요? 저는 그저 열심히 저희 애들 3명 낳아서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남편한테 늘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사업을 이끌어간 것밖에 없는데 남편은 왜 그 젊은 여자한테 마음과 몸을 준 걸까요? 모든 게 부질없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우울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니가 준 카톡의 연락처를 눌러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 다 덮고 살까,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저를 잠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감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남편이 밉다가도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밖으로 나가서 상담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언니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님은 친절하고 이런 일이 많다면서 심심한 위로를 건네주었어요. 앞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본인은 이혼 전문 변호사지만 이혼을 꼭 해야 한다고 권하지는 않고 온전히 의뢰인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본 변호사님한테 남편과 그간 있던 일, 아이들 3명을 낳아서 열심히 키워왔는데 돌아온 결과가 배신과 바람이라니 정말 정신병 걸릴 것 같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유명한 탐정분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렇게 탐정을 연결하지는 않는데 저희 고객분 중에 이 탐정님한테 의뢰하고 실제로 승소하신 분들이 많아서 좋은 평이 많아서 추천을 드리게 되네요. 이분한테 한번 가보세요. 아마 원하는 증거는 다 찾아다 주실 겁니다. 정말 고마워요. 힘든 제 이야기도 다 들어주시고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저 이혼할게요. 이혼할 거예요. 변호사님 수임해 주시고 끝까지 저 도와주실 거죠? 아유, 그럼 당연하죠. 정말 저만 믿고 증거들만 잘 수집해서 주세요. 지금까지 친언니분이 찍으신 사진이랑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없다고 하셨죠? 탐정분한테 의뢰해서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저도 언니가 찍은 그 사진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랑 상담을 받고 나니까 확실히 증거 확보가 정말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증거 확보를 위해서 남편 몰래 변호사님이 소개해준 탐정분을 만났죠. 탐정분이 저한테 절대로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만약 외도 사실을 들킨 걸 알아버린다면 남편분께서 당분간 책 잡히지 않으려고 상간녀를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기간 내에 다른 증거를 잡지 못한다면 오히려 의처증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잘하실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당연하죠. 절대로 모르는 척하고 있을게요. 남편이 마음 놓고 바람피다가 탐정님이 증거를 많이 수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저희는 무조건 의뢰인이 원하시는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다 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제가 증거 어느 정도 모아지면 연락을 다시 드리면서 설명은 그때 다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의뢰비는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증거 확보해서 연락 드릴게요. 당연히 저는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터뜨리기 전에 탐정님과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 수선집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고 결국 남편이 상간녀에게 700만 원가량의 선물을 한 걸 알게 된 것이었죠. 정말 그때 심정은 이로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요. 정말 너무너무 역겹고 화가 나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정말 살기 싫어지는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감정적으로 최대한 진정을 하려고 하고 다시 차분하게 수선집 사장님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통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남편 불륜 사실을 알고 지금 증거를 모으는 중이라서요. 아마 사장님에게 피해가 갈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네, 그럼요. 당연히 그러셔도 됩니다. 마음껏 녹음하시고요. 혹시 증인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거는 제가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꼭 이혼 승소하셔서 위자료도 두둑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든든하네요. 정말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필요하면 정말 증인 요청 드릴게요. 이렇게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아직 세상이 살만한가 봐요. 정말 감사해요. 이만 끊을게요. 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푹 쉬세요. 수선집 사장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한숨을 놓았지만 수선집 사장님의 말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이까지 700만 원쯤은 상가녀한테 아깝지 않다라고 했던 남편의 말이요. 저희 친정 엄마한테는 고작 30만 원짜리 옷 사주면서 생색내고 그러더니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뻔뻔하고 염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상견례 때나 저희 막내딸이 결혼해서 캐나다에 간다고 할 때도 다 그렇게 남의 일 대하듯 했던 게 다 그 상간녀한테 그렇게 빠져서 미쳐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저희 친정엄마 핑계를 대면서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게 저를 끝까지 기만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저는 더 이상 참을 것도 봐줄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는 남편에게 어제 수선집 사장님과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결심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그 순간 바로 고용한 탐정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하고 뺨이라도 날리고 싶었는데 겨우 꾹 참고 누르면서 그 탐정을 만나러 갔죠. 탐정님이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탐정님을 만나러 나가면서 그래도 탐정님이 증거 수집을 마쳤으니까 연락을 주신 거라 아까 남편한테 안 터뜨리고 참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탐정님과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는 걸 본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여기에 온 건지 아니면 우연히 마주친 건지 저의 머리채를 다짜고짜 잡는 거 있죠? 이거 놓으세요. 놓으시라고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이러면 후회할 일 생기신다고요. 너 인연, 내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하면서 손주들 다 키워놨는데 감히 네가 바람을 펴? 이 남자 누구냐? 어? 바른 대로 말해봐라. 결국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탐정님이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같이 카페에 앉아있던 남자는 당연히 흥신소 탐정님이었고요. 제가 저희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고 고용한 남자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것도 모르고 제가 바람 피는 줄 알고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은 거였습니다. 저는 고용한 탐정이고 이분은 저의 의뢰인이십니다.
이거 놓고 이야기하시죠. 저는 의뢰인분 남편분께서 바람핀 증거를 전달드리러 온 것뿐이거든요. 뭐라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응? 아우, 이것 좀 놓으시라고요. 정말인지 아닌지는 한번 보세요. 사진들 보시면 누가 바람핀지 아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의 불륜 사진들을 보면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정말 몰랐던 표정이더라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 장남이 이런 짓을... 이제야 좀 상황 파악이 되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그 잘난 어머님 아들 좀 여기로 불러주실래요? 이혼하자고 해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면서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러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혼하지 말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오해했구나. 나는 너희 집 갔다가 네가 나가길래 몰래 따라갔다가 남자랑 카페 있길래 웃겨서 그만.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혼은 다시 생각해봐라. 어? 제가 이혼하겠다는데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말리세요? 지금 남편이 이렇게 바람핀 거 눈으로 보시고도 어떻게 저한테 이혼만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혼해서 위자료 뜯어가면 내가 우리 장남한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제대로 부양이나 받을 수 있겠냐? 애들 새 키울 때까지 남편 노릇 제대로 해줬으면 된 거지. 뭐 다 늙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냐. 그냥 너도 바람 펴라.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 엄마의 그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진짜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원래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고 시골 출신이라 억척스러운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인성이 완전 파탄난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불러줄 테니까 이혼은 하지 말고 합의 보라는 겁니다. 탐정님 앞에서 참 못 볼 꼴 보이는 것 같아서 민망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남편한테 전화를 하자 남편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는지 금방 카페로 달려왔더라고요. 이거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가 무슨 청춘인 줄 알아? 뻔뻔하게 대꾸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다, 증거로 조져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언니랑 고용한 탐정이 추가로 더 찍어준 사진들을 테이블에 뿌렸습니다. 뭐 진짜로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누굴 바보로 하나. 증거는 이거보다 차고 넘치니까 싹싹 빌 준비나 해. 내 인생에서 이제 제발 꺼져줘라. 어? 그러자 남편은 돌이킬 수 없는 증거들을 보면서 새파랗게 질려가지고는 그제야 잘못했다고, 이혼할 생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애들 셋 키우고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넘어서 이제 본인도 새로운 사랑이 그리웠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개 같은 변명을 늘어놓는 남편을 보니까 제가 그동안 뭘 믿고 이딴 남편이랑 살았나 현타가 오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위자료 단단히 준비해 놓으라고 하며 바로 이혼하자고 사이다 선언해버렸습니다. 당신이 만약 위자료 똑바로 안 챙겨주잖아? 그러면 난 바로 당신 회사에 우리 가족 사진이랑 당신 불륜 사진, 수선집 사장님 통화 녹음본까지 싹 다 뿌릴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남편에게 역으로 협박하자 당황한 남편은 절대로 자기 회사만은 안 된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같은 회사 비서랑 만나고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알려지면 상간녀도 아주 큰일 날 상황이었죠. 얼굴에 먹칠은 기본이고 뭐 앞으로 어디서도 일 못하게 되는 거였죠. 저는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를 함께 날려버릴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좋은 말로 할 때 위자료 두둑하게 입금하라고 내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상간녀한테 통화를 해서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곧이어 상간녀까지 카페로 와서 막 저한테 싹싹 빌고 난리가 났죠. 얘도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제발 회사에서만은 알리지 말아줘.
당신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응? 제발, 제발 부탁이야. 그 와중에도 끝까지 상간녀를 챙기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지만 저는 이제 애들도 다 시집장가 보냈겠다. 저의 앞으로 남은 여생을 온전히 저한테 집중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준 위자료로 남은 인생을 아주 편하게 살아주겠다고 다짐했죠. 어차피 상간녀 면상을 보니까 남편한테 돈 떨어지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 같던데 제가 남편한테 더 두둑이 받아낼수록 남편은 더 빨리 버림받겠다. 그게 눈에 보여서 신이 나더라고요. 제가 알겠다고 회사에는 안 알리는 조건으로 위자료 바로 입금하라고 하자 남편은 상간녀랑 함께 싹싹 빌면서 위자료를 두둑히 챙겨주었고 저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는 네가 그렇게 위자료 챙겨주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난리를 치셨지만 남편은 아랑곳 안 하고 상간녀만 데리고 카페를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불효를 했는데 결국 제 예상대로 남편은 상간녀에게 버림받고 곧 회사에서도 잘린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게 바로 인과응보가 아닐까요? 저는 사업은 언니들한테 맡겨두고 지금 해외여행 다니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곧 캐나다에 있는 막내딸 만나러 가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고 웃을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